네, 안녕하세요. 사진 방안 수업을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직접 얼굴을 보이는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고, 오늘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얼굴 많이 봤으니까 더 보고 싶지 않잖아요. 뭐 동준이 같은 애가 제가 뭐가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제가 제 카메라들을 오늘은 다 챙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렌즈를 보면서 이론적인 측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나 렌즈는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렇게 확대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보여주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번 옆쪽에 그래서 앉아서 오늘은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두 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카메라 두 개 중에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네.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나왔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 네 개가 되는,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까지 네 개. 그리고 저쪽에다가 세워놓은, 여긴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까지 하면 총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는 뭐 5개 정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장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니까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카메라의 구조를 한번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의 구조의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 우리가 뭐 DSLR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일반적인 카메라는 바로 이게 전형적인 SLR이라고 하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초점을 맞아라. 초점만 잘 맞춰.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카메라하고 모델은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카메라를 쓰다가 대학교 오기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대학교 군대 가기 좀 전에 이 카메라를 다시 사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는데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10몇만 원? 이 카메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런 데도 보면 흠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10만 원도 못 받을 겁니다. 굉장히 낡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쓰던. 근데 뭐 이런 카메라가 이제 SLR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비싸고 하면 DSLR은 이렇게 막 분해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런 옛날 카메라들, 필름 카메라들은 싸니까 제가 좀 함부로 대해도 돼요. 제 거 카메라니까요. 게다가 한번 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일반적인 카메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렌즈라고 부르죠. 렌즈. 그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 렌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요. 근데 안에 보면 여러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죠. 이 거울이, 그러니까 말을 설명하자면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거울을 통해서 한번 거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울이. 그래서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파인더로 빛을,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피사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렌즈 하나가 빛이 들어오면 렌즈 하나가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반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렌즈 하나가 반사를 해서 화상을 만든다라고 해서, 잠시만요. 불이 꺼졌어요. 아이고, 우리 이 교실 불은 미치겠구만 정말. 좀 켜줘봐. 오늘은 켜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 렌즈 하나가 빛을 반사한다고 해서 하나.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하나의 렌즈가 리플렉스 한다. SL. 싱글 렌즈 맞을 거예요? 하나의 렌즈가 리플렉스해서 사진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다 해서 SL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싱글 렌즈 리플렉스. 리플렉스는 여러분 뭐 영어를 잘 알지 모르겠지만 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사.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구조를 우리는 SL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SLR 카메라는 뭐 좋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카메라가 쓴지 오래돼서 정말 더러워요. 그보다 오늘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렌즈의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렌즈에 보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렌즈에 보면요, 렌즈에는 이 숫자가 막 많이 써 있어요. 글자가 다 의미 없는 글자가 아니고요. 한번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한번 보죠. 이 렌즈는 아주 싼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아마 시리얼 넘버 1년 번호 같고요. 왼쪽에 보면 아사히 옵티컬 컴퍼니 재팬, 일본의 아사히라고 하는, 지금 이 시국에 일본 카메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일본 제품들이라서 뭐 저를 이렇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이 렌즈의 사양이 여기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SMC 멀티 코티드일 거예요. S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펜탁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렌즈인데 1대 1.4 그리고 50mm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1.4와 같은 숫자는요, 이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가 1.4 정도의 밝기를 가진 조리개라는 뜻이고요. 뒤에 써 있는 50mm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 화각을 의미합니다. 초점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1.50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1.4 밝기를 가진 조리개를 가진 렌즈라는 뜻이에요. 아, 선생님, 뭐 조리개가 뭐고 화각이 뭐예요? 오늘 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리개 이런 렌즈는요. 옛날에 이런 렌즈를 우리는 수동 초점 렌즈 혹은 영어로 발음해서 매뉴얼 포커싱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에 찍는 카메라들은 보면 초점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보여드릴게요.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사진을 찍는다 하면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돼서 손을 꾹 누르면 알아서 초점을 맞춰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자동 초점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맞고 멀리를 찍으려고 하면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죠. 이거는 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옛날 카메라들은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카메라들을 보면 손으로 직접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제 옆에 계시면 이 카메라 만져볼 수 있게 해줄게요. 수동 카메라로 여러분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일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수동 카메라를 만져보다 보면 사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기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의 구조를, 카메라의 구조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직접 맞춰봐야 됩니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조리개 링이 있어요. 보면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가까이 대볼까요? 돌릴 때 소리가 드는 이 조리개 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조리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조리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하면 렌즈가 안쪽에 보이죠? 지금은 렌즈가 뻥 뚫려 있죠? 렌즈의 모든 부분이 다 개방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지금 조리개가 이 상태를 가장 밝게 열려있다. 조리개를 개방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이 조리개의 숫자가요. 작아야 돼요. 1.4 정도 되면 이만큼 열립니다. 렌즈 중에는 뭐 많이 비싼 렌즈는 1.0 렌즈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더 열려 있습니다. 확 열려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알아두십시오. 조리개는 숫자가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 작은 조리개는 효과는 또 뭐가 있냐면 심도를 얕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도를 얕게 만든다. 깊은 심도와 얕은 심도가 뭔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깊은 심도는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도 지금 이 카메라 뒤에 이거 보이잖아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로도 보면 지금 이 렌즈에만 초점이 맞으니까 이 카메라엔 초점이 맞아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심도를 얕은 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도 초점이 맞았는데 만약에 뒤에도 초점이 맞아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태면 그러겠죠. 얘도 초점이 맞았는데 얘도 볼만하죠. 우리는 이런 심도를 깊은 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관심은 얘니까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조리개의 숫자를요 작게 만들면 1.4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만큼 얘를 뻥 뚫리게 맞춰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리개를요 그래서 숫자를 작게 할 수 있으면 조리개 숫자를 작게 한다는 거는 여기를 그만큼 유리알이 뻥 뚫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조리개 심도를 얕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심도를 얕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초점이 맞으면 뒤에는 부드럽게 날아가서 굉장히 좀 고급져 보이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바로 이 조리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조리개를 우리가 조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리개 이렇게 줄이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조리개의 숫자를 만약에 크게 만들면 지금 아마 이게 최대가 F16인가 그럴 거예요. 22네요. F22의 조리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살짝 보이죠? 조리개의 모양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 보면 조리개가 안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만약에 조리개를 개방한다 하면 넓어지죠. 그래서 최대로 개방하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리개의 숫자를 이렇게 크게 만든다. 우리는 조리개를 조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문용어로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심도는 얕아집니다. 심도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는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조절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놔두겠는데, 만약에 조리개를 보이게 된다면 여기에도 초점이 맞고 뒤에도 초점이 맞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았죠? 조리개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데 따라서 주는 효과를 이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신기한 거니까 나중에 직접 만져보면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빠져듭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은 렌즈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구조에 렌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를 이거 뭐 이제는 막 만져도 되니까 옛날에 이런 거 안 만졌어요. 보면 이것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이 거울 있거든요. 이 거울 하나를 이렇게 딱 올려서 보면요, 안쪽에 막이 하나 있어요. 이거 뒤에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보세요. 불이 꺼졌네요. 이 뚜껑을 열어서 보면요,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제 제가 필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필름.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필름을 뭐 안 넣었다면, 만약에 필름 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열어놓고 보면 이 거울을 들었다고 해서 뒤가 뻥 뚫려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에 보면 막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저 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셔터라고 부릅니다. 셔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번 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아주 느린 속도로 이게 우리가 보면요, 이 거울이 올라간 다음에 셔터가 슉 움직이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슉 움직이면서 빛을 뒤에다가 필름에다가 쪼이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한번 예로 들어서 길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렌즈 가만히 빨리 보세요. 렌즈 먼저 올라가고 아주 일순간이지만 렌즈 먼저 올라가고 셔터가 움직여가지고 지금은 다 열려 있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굉장히 이 카메라는 정말 신기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렌즈에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리개를 통해서 한번 조절해 준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 셔터가 열려 있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을 또 한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그 셔터의 속도를요, 셔터 스피드라고 부릅니다. 셔터 스피드. 제가 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배터리를 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한번 갈아보고. 옛날 카메라라서 배터리도 지금 같은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배터리 여기다가 껴놓으면 한 3만 년은 쓸 거예요.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카메라들은 요즘 잘 팔지도 않는 요런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집에서 제가 커피 내려 마실 때 쓰는 온도계에 있는 배터리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는 좀 그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그래서 이 누른 속도가요,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까를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속도를요. 지금은 아마 1초 정도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1초 동안 이 필름에다, 뒤에 물론 필름이 지금 있어야 되겠죠? 필름이 있으면 1초 동안 얘가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초 동안 빛을 받아들여서 얘에다가 쪼여주면 그 시간 동안 받아들인 빛이 화면에 남게 되는 거죠. 1초. 근데 실제로 1초 동안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1초 동안만 찍는다고 하면 1초 동안 손이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사진이 흔들려 보입니다. 삼각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가는 대부분 흔들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찍는 그 사진들의 속도는요, 훨씬 더 빠른데, 한번 보세요. 뭐야, 왜 또 1초야? 실수했네요.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맞추고 한번 볼까요? 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기 편하게 뒤에 뚜껑 다시 한번 열어보죠. 뒤에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아이폰을 놔두면, 흰색 아이폰을 놔두면 여러분이 보기가 편하겠죠?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호로록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한 125분의 1초 정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125분의 1초가 진짜 생각해서 보기에는 좀 느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못할 만한 시간에
휘리릭 지나가죠. 이 정도의 속도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이 필름에 노출되는, 내가 노출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했죠? 필름에 노출되는 빛의 양을 속도로서 한 번 더 제어해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한번 조절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하고. 만약에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지금처럼 2000분의 1초 정도 된다고 하면 사진이 밝게 찍힐까요? 같은 조리개라고 한다면요. 같은 조리개, 같은 필름이라고 한다면 사진은 밝게 찍힐까요? 어둡게 찍힐까요? 당연히 들어온 빛의 양이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은 밝게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것처럼 굉장히 느리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빠르다고 한다면 잠깐 동안만 들어온 빛을 이제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그만큼 사진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사진의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물론 특수한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던 사진, 왜 또 꺼져?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말하는 동안에 한번 화면 뒤쪽에다가 한번 띄워놔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사진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죠? 그 국립도서관 옆에 있는 그 육교예요. 육교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기 아래쪽에 있는 차의 움직임을 보세요. 차가 지나갔습니다. 라이트가 오랜 시간 동안, 몇 분의 시간 동안 차가 지나가는 것을 노출을 해놓고 찍었더니 셔터 스피드를 그동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궤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느낌을 주죠. 아니면 또 다른 사진으로 제가 캠핑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캠핑 가서 찍었던 이와 같은 사진을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 실제로 그날 캠핑에 가가지고 찍은 시간은 어느 정도 이 카메라에 셔터를 열어놨냐면요. 실제로는 합성한 사진인데, 합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사진인데, 사실상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열어놓은 사진이에요, 셔터 스피드를. 그러면 여러분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건 아시잖아요. 빛이 움직이는 궤적을, 셔터 스피드를 오래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빛의 궤적을 일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무조건 빨라서 선명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찍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셔터 스피드를 활용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그런데 하나 그 문제는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를 너무나 느리게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한계는 약간 8분의 1초, 아주 극단적으로 봐도 8분의 1초고, 좋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30분의 1초 이하로 만약에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면 사진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린 사진의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트라이포드라고도 하죠.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면 삼각대를 사용하기 쉽지 않죠. 하긴 스마트폰용 삼각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그냥 이론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밝고 어두운 노출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옛날에 이런 필름 카메라에는 이런 필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필름. 냄새를 맡아보면 이 필름은 제가 정말 좋아하던 코닥의 400 TMX, TMY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했었던 필름인데, 안에 도대체 어떤 사진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필름은 옛날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이 필름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 필름 냄새를 참 좋아했어요. 사실은 화양약품 냄새인데,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위에다가 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많이 낡았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재작년 정도에 만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카메라 사용 방법을 알려주다가 많이 사용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필름이. 근데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필름을 끼우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옛날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SLR 방식이라고 합니다. 싱글 렌즈 리플렉스 SLR. 근데 이런 SLR 방식은요, 필름 가격도 비싸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화면 액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끼우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액정도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 대신 컴퓨터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의 이 필름을 디지털 센서로 대체하는 방식의 카메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센서를 이용한 SLR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SLR, 그래서 DSL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DSLR. 우리가 뭐 지금 DSLR, 아무튼 이야기들 DSLR이 일반적으로 이 구조는 똑같은데 이 안쪽에 있는 그 센서 부분만 디지털로 바꾼 형태가 DSLR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도 DSLR이 대부분 많죠. 근데 DSLR로 넘어온 다음에 보니까 한 가지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산책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저희가 어저께 스트랩 새로 샀어요. 나중에 신동진한테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산책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이 DSLR을 만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들에서 생각을 따로 합니다. 이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바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 필름 카메라는 필름을 나중에 막 사진관 가서 현상을 해야만 이미지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면 바로 디지털 센서에서 읽어서 뒤에 있는 액정으로 표시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로 안 보고 이걸 뷰파인더라고 부릅니다. 뷰파인더로 보지 않고 액정으로 보는 거잖아. 뷰파인더가 없어졌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뷰파인더가 없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뷰파인더라고 없으면. 아까 제가 여기서 원래 처음에 보여줬던 카메라에서 볼 수 있듯이 뷰파인더를 만들기, 이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사진을 찍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질 않아요. 다만 들어온 빛을 한번 반사시켜가지고 뷰파인더로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미러였던 거죠. 거울이요, 거울. 근데 거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카메라들은 가운데 있는 미러를 없앴어요. 미러를 없애는 만큼 이 카메라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카메라가 얇아져요. 별로 안 얇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얇습니다. 렌즈가 안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렌즈가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얇습니다. 요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있죠. SL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푹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울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미러가 없는,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센서에서 직접 받아서 여기로 표시하는 이런 카메라들은 미러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필요 없고, 그래서 카메라가 더 작아지고 얇아지고 말하자면 휴대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에 셔터가 있고요. 똑같이 여기에 보면 조리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 굉장히 좀 좋은 카메라지만 보면 여기 조리개 아까 봤던 것처럼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2.4, 2.2, 2.4, 2.8 이 조리개가 있잖아요. 이 조리개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고 심도를 조절하고 심도를 깊게 하거나 얕게 하거나 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카메라 한번 열어볼까요? 이와 같은 카메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러가 없어졌다 해서 미러가 없는 카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러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플렉스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메라들을 우리가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리플렉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곧바로 센서에 바로 맺히게 되고 센서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바로 액정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미러리스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로 볼 수도 있는 카메라예요. 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 카메라를 하지만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얘로 바로 들어오는 거 이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요. 초점 자동으로 맞춰주죠. 최근의 카메라들입니다. 자동으로 초점 맞추고 낮춰볼까요? 자동으로 초점 맞추고 누르면 찍히고 딸깍하면서 찍히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미러리스라고 부르는 카메라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카메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작은 카메라지만 특히 제가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었던 거는 렌즈의 초점 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mm. 환산으로는 35mm 정도의 화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각. 빠져리. 동전한테 잘 못하겠네.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렌즈 초점 맞아라, 초점 맞아서 보여줘라. 이와 같은 렌즈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렌즈의 사양, 렌즈의 정보가 안에 적혀 있다고 했죠. 바로 1.4의 조리개를 가진 50mm 렌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는 렌즈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렌즈인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가장 무거운 렌즈. 얘는 정보가 어디 적혀 있냐? 이쪽에 적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거 여기 찍고 있는 미러리스에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요. 보면 굉장히 거대하죠. 제 손에 이렇게 한 손에 가득 들어오고 이 무게가 1kg 정도 합니다. 렌즈 무게가 1kg 정도면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렌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까는 뭐 50mm 아니면 뭐 23mm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초점거리인데 얘는 초점거리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24 물결 35mm라고 적혀 있어요. 24부터 35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 수치는 1대2, 2의 밝기를 가진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밝다고 했나요? 높을수록 밝다고 했나요?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 렌즈입니다. 근데 이 렌즈는 그 정도로 밝은 렌즈는 아니고 아유 좀 불 좀 꺼지지 마라. 그 정도로 밝은 렌즈는 아니고요. 그래서 1대2 정도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습니다. 24에서 35mm까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렌즈의 줌 배율을 의미합니다. 줌. 이 24에서 아래 숫자 보이시죠? 24에서 좀 맞아라. 24에서 돌리면 35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데 24부터 35까지의 이 숫자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물을 멀리서 더 넓게 보게 하거나 더 가깝게 보게 하거나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렌즈보다 훨씬 더 줌 배율이 높은 렌즈가 지금 여러분 찍고 있는 요 렌즈입니다. 요 렌즈. 그래서 이 렌즈를 이용해서 이 화각 혹은 초점거리라고 하는 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지구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이 좀 많이 더러워요. 화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화각 혹은 초점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화각의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은 24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작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지구본을 한번 3개의 지구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초점거리가 가지고 있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특징은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3개 지구본 모두가 한번 예를 좀 옮겨보죠. 지구본 3개 모두가 우리 화면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죠. 이 화각을 만약에 초점거리를 바꾸어주면 지금은 24mm인데 이거를 이 렌즈는 105mm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105mm로 확대하게 되면요. 지구본 3개는 고사하고 하나의 지구본만 딱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 사진을 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줌 렌즈가 아니라고 만약에 렌즈가 이렇게 해서 확대시키고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빼가지고 카메라를 빼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가서 크게 비슷하게 맞춰도 똑같은 사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각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105mm냐 아니면 23mm냐 이 숫자를 조절해가지고 느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아주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점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직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지구본 3개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지구본을 한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형태로 한번 배치시켜보죠. 지금은 24mm에서 지구본을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지구본이 이 정도 크기일 때 뒤쪽에 있는 칠판과 저기에 있는 문과 이 지구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23mm에서 이 크기를 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잘 봐놓으셨으면 한번 제가 삼각대를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삼각대를 뒤로 옮겨가지고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면요. 줌을 해야 되겠죠. 줌을 해서 한 이 정도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지구본 크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찍었던 그 지구본 크기하고 가운데 지구본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아까 봤던 지구본 크기하고 지금 지구본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사진에 찍히는 거는. 근데 뒤에 있는 배경은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렇게 찍었던 지구본은 뒤에 있는 그 뭐 문도 나오고 칠판도 나오고 더 넓게 나오죠. 넓은 영역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 하나 빼고 뒤에 있는 것도 다 넓게 찍힐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이렇게 이 23mm와 같은 작은 숫자의 초점거리에서는 이렇게 넓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여요. 반면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걸 줌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면요. 줌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아무리 지구본 크기를 비슷하게 맞춘다고 지구본 크기는 비슷하게 맞았지만 뒤에서 보이는 화면도 같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본만 줌되는 게 아니고 배경도 같이 줌돼 버리는 거죠. 배경도 같이 줌이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느낌을 따지자면 이렇게 확대해서 줌을 당겨서 찍었을 때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답답해집니다. 뒤에 있는 화면이 답답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초점거리의 숫자를 작게 하고 23mm입니다. 지금은 초점거리의 숫자를 작게 하고 더 넓은 영역을 찍고 이와 같은 화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 각도가 이렇게 좁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넓을 것이냐 할 때 이 넓은 영역을 찍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화각을 우리는 광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넓은 화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넓은 데를 찍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줌을 해가지고 망원으로 옮겨서 지금 여기는 105mm처럼 이렇게 더 좁은 영역만 찍으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화각, 줌을 땡긴 화각을 우리는 망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원이고요. 광각입니다. 다시 한번 망원이고 광각입니다. 망원과 광각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한번 이 망원과 광각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은 망원 렌즈를 더 좋아합니다. 그 망원 렌즈를 쓰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요.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근데 모든 상황에서 사실 망원이냐 광각이냐가 딱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망원과 광각을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광각 사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봐보죠. 광각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넓은 영역이 나오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우리 3학년 일반 교실의 이 사진에서 여러분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나요? 저기에 있는 태극기일까요? 아니면 가운데에 있는 요 지구 보니까 문일까? 뭘까요? 이와 같은 망원의 광각의 화각에서는요, 뭐에 집중해야 될지가 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원의 화각을 망원하고 광각이 계속 저도 말을 거꾸로 하네요. 광각의 화각을 이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진은 풍경 사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넓은 자연 같은 거를 산을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산에서 어떤 한 나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넓은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한 사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넓은 부분을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넓은 부분을 확 펼쳐놓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광각, 낮은 숫자의 이렇게 광각이 유리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이 줌을 해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범위를 줄여버리는 망원도 역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이 사진을 봤더니 여러분, 이 사진은 뭐를 찍으려고 하는 사진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이는 화면. 누가 봐도 아마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요 지구본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원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내가 찍으려고 하는 한 개 피사체에 좀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무엇 때문에 좀 더 그런 효과도 일어나냐면 아까부터 제가 이 손가락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광각에서의 손가락과 망원에서의 손가락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광각에서의 내 손가락과 망원에서의 손가락에 초점이 맞아버렸네? 망원에서의 손가락과 광각에서의 내 손가락에 초점 맞은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진은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심도가 약해집니다. 내 손가락에 초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손가락인지도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이거를 광각으로 해서 보면 내 손가락인 거 초점 맞은 것처럼 보일 정도죠. 그래서
이 망원이냐 망원으로 하면요 초점을 더 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지구 보내는 초점이 맞지만 내 손가락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이 지구 본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그럴만하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 얼굴을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얼굴에만 초점이 맞고 뒤에 있는 부분은 어둡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특히 망원 렌즈에서 굉장히 조리개를 열어서 심도를 얕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막 조리개 얕다, 심도가 얕다, 조리개를 개방한다, 심도가 얕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망원과 광각의 효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 화각이라고 하는 게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들부터 잠시만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부터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제가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도를 이렇게 잡을지 저렇게 잡을지 구도를 먼저 한번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도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심도가 맞아야 돼요. 심도를 얘만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뒤에도 선명하게 할지 그것을 심도를 만약에 내가 그래서 얘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도를 얕게 만들면 좋겠죠. 얘만 초점을 맞추면 좋겠죠. 심도를 얕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머리를 한번 더 굴려야 됩니다. 조리개를 통해서 심도를 조절할지 아니면 이 초점거리를 통해서 화각을 통해서 심도를 조절할지 한번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절이 됐으면 그 다음 과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사실 노출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노출. 밝게 사진을 찍을지 어둡게 사진을 찍을지 노출 조정해야 되죠. 이거 얘기했죠. 노출 밝다 어둡다. 노출을 조정해 줘야 되고 노출을 조정한 다음에는 찍으면 될까요? 찍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물론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 더 굉장히 그 사진은 쉽게 찍으려고 하면 일반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로 쉽게 찍으려고 하면 쉽게 찍을 수 있고요. 어렵게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이론 수업을 다 맞춰놓고 우리 계약해서 실습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물론 남학생들은 조금 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사진 찍을 때 필터를 사용한다, 핸드폰 카메라로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필터입니다. 필터. 학생들이 필터 이야기할 때 그 필터가 바로 이게 원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필터예요. 렌즈 앞에 여기 딱 붙여서 사용합니다. 렌즈에 나사산이 있어서 이런 걸 필터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가변 ND 필터인데 신기합니다.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런 필터입니다. 이런 필터도 역시 사진의 노출이나 심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외의 다양한 효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거나 그라데이션을 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필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는 전 지금 수동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DSLR 또는 미러리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미러리스나 DSLR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꼭 미러리스 DSLR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 사진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거는 핸드폰 앱입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용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 보면요. 이 수동 기능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EXP라고 해서 노출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SEC 이건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ISO를 조절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도 수동 기능들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노출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기기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냥 자동 기능 놓고 이렇게 찍는 이런 사진 말고 우리가 느낌을 다르게 줘가면서 찍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앱들이 이 핸드폰용, 모바일용으로도 충분히 나와 있고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최소한의 이론들은 알아야 핸드폰 카메라도 더 좋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초반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가 또 주절주절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동 기능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느낌 있는 사진을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그 다음 주 정도에 3학년은 학교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역사 3학년 역사 수업을 찍기 위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